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5개월 동안 시행되던 대중교통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만 남게 됐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중부와 충남, 전북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여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에 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위기에 빠진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블랙 먼데이를 우려하던 세계 금융시장이 한숨 돌리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실시한 미사일 발사는 핵 반격 가상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훈련을 직접 참관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핵 공격 태세 완비를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미 연대에 중점을 둘 걸로 보이는 가운데 시 주석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입니다. 거의 2년 반 가까이 우리 얼굴의 반 정도를 가려온 마스크 이제 벗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오늘 많은 시민들을 둘러보니까 마스크를 그대로 쓴 채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2호선 승강장. 마스크를 써야 할 의무가 사라졌는데도 이용객 대다수가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해제가 돼도 바이러스는 있는 상태니까 감기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좋진 않으니까 가족한테도 그렇고 개인이 노력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중교통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는 수많은 인파가 버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자유롭긴 한데 아직 걱정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약간 또 다시 약간 그 코로나가 좀 다시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도 일부 눈에 띕니다. 착용 의무 해제를 반기며 아예 집에 마스크를 두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다닐 때보다 갑갑한 것도 많이 사라졌고 마스크 벗고 다니니까 뭐 이제 마스크에 묻는 냄새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피부 트러블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훨씬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단번에 마스크를 벗기엔 아직은 눈치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3분의 2는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눈치가 보이긴 보이는데 안경에 성에가 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스크 없이 탈 수 있는 건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뚜렷이 갈렸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늦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 이렇게 날씨도 더워지는데 벗는 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택시 안에서는 안 벗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서로 또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타면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아직은 좀 써야 될 것 같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 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그동안 마스크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벗는 걸 되레 꺼리게 되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9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00여 명, 2주 전보다는 300여 명 적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이후 38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3,916명, 해외 유입 사례는 1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22명으로 29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171명이었습니다.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쪽 지역의 대기질이 무척 나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고 배기가스 배출 5등급의 차량의 운행도 제한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어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데다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종일 나쁨에서 매우 나쁨을 보이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요구했다면서 다만 이러한 문제의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가 2018년 발생한 레이더 초계기 갈등도 양국 간 현안으로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다며 신뢰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7일에서 19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1,000여 명을 전화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부정평가는 24%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결책에 대해서도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평가는 31%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가 61%로 가장 많았고 좋아진다는 32%, 나빠진다는 4% 순이었습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앞두고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알고 보면 꽤 자주 쓰이는데도 단속 대상에서조차 빠져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세탁된 옷을 포장해주는 비닐입니다. 네, 기존 동네 세탁소에 더해서 비대면 세탁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수요가 더 늘었는데 재활용이 어려워서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탁소 가득 철진한 겨울옷이 걸려 있습니다. 애써 빤 옷에 먼지라도 쌓일까 한 벌 한 벌 비닐을 씌워뒀습니다. 씌워오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뭐 말씀 없이 그냥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해 나오는 세탁 비닐만 6억 장 정도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잘 찢어지는 얇은 비닐을 세탁소에 돌려준들 다시 쓰긴 어렵고 쉽게 더러워지기도 해서 재활용률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곳곳에 박힌 스테이플러 철심을 없애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서 재활용 업체도 포기하곤 합니다. 결국 그대로 버려져 소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지만 정부의 일회용품 단속 대상에선 빠져 있습니다. 비닐 생산자가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을 내게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긴 해도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덜 쓰게 만드는 방법은 아니라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당초에 폐기물 부담금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다가 EPR 대상으로 전환을 합니다. 최근엔 세탁 비닐 수요를 더 늘리는 요인도 새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비대면 세탁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는 전문 세탁이 필요한 옷뿐 아니라 일반 세탁물까지 취급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옷마다 씌워진 비닐은 이용자에게도 부담입니다. 기존에 쓰던 비닐을 친환경 비닐로 바꾼 업체도 일부 있지만 값이 비싸 일반 동네 세탁소엔 그림의 떡입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을 경우 비닐을 빼고 세탁물만 주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환경부와 지자체가 명확히 인지하고 앞으로 그 품목들을 어떻게 추가해서 규제해 나가고 그것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조사를 한다든지 이용자도 업계도 갈수록 늘어나는 세탁 비닐의 환경오염 문제를 인식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첫 재판에 출석한 뒤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버를 폭행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유튜버 A씨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A씨는 이 전 대위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물었고 이 전 대위는 주먹으로 A씨 얼굴을 한 차례 때려 A씨의 안경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 법원 밖으로 나온 뒤에도 A씨가 자신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계속해 묻자 이 전 대위는 욕설과 함께 A씨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방금 법정에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서 30%대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로만 보면요. 부정은 올해 가장 높은 60.4%를 기록했고 긍정도 올해 최저치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2주 연속 하락해서 올해 가장 낮은 37%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주 연속 올라서 46.4%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강제동원 해법안과 한일 정상회담, 또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헌법 수록 반대 취지 발언, 주 69시간 근무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더 격화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민주당의 닥치고 반일은 국익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이라면서 국익 안보까지 방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야당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문제도 논의된 게 사실이라면 충격이라면서 망국적 야합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당대표의 발언을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작금의 민주당 행태를 보면 민주당에게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서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닥치고 반일파리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독도 영유권, 그리고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극과 극 평가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한일 정상회담 평가 짧게 해주시고 여야 대표의 오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과냐 참사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선진국은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아무리 싸우더라도. 근데 우리는 뭐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전 분야에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우 희망이 표현하면 정치적으로 이거 내전 사태까지 된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지금 뭐 극단과 배제의 정치가 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국민들도 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거는 통상 과거보다는 미래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당연히 정부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금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나 극단적 부정적 용어를 쓰는 거는 여야 모두 저는 이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품격의 정치란 말이 정말 대한민국에 존재할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진짜 극단적 갈등 정치로 가니까 참 아쉬운 점이 많네요. 네, 일단 아쉬운 점이 많다. 그리고 추후 평가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일단 정상회담 짧게 나름대로 평가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 평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야의 거칠어진
공방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은 불안한 시작이죠. 불안한 국민들은 제3자 변제안으로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네. 기시다 총리를 만났다고 해서 당장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한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슈, 말 그대로 불안한 시작이다. 네.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만나야 된다. 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요대학 연설에서도 만나야 된다는 점을 만남을 강조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이런 일본 이슈가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면 뭐 박진 외교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야당과 만나야죠. 예. 더 소통하고 예. 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더 만나고 더 소통하고 더 이야기 나누고 저는 이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독도 위안부 문제 논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 보도긴 해요. 일부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는 없으나 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외교부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항의 표시해야죠. 예. 없었는데 왜 그런 관방장관이 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예. 위안부 합의안과 관련된 문제는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봐요. 할 말은 하는 외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너무 저자세 외교 아니냐, 굴욕 외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예. 이제 굴욕 외교다 아니면 이제 굴종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근데 미래로 나가다가 보는 과정 속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보는데 예.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망각하는 거는 그거는 파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못 나가는 거는 더 큰 파멸이다. 예. 이거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 98년도 예. 9월 달, 98년 10월 달에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하기 한 달 전에 네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오부치 선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당연히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양국 모두 다 우리는 미래로 나가려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일단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대한민국은 방콕물을 채운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기대했던 일본은 전혀 채우고 있지는 않다. 예. 오히려 그거를 자기네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 화가 나죠. 네. 그래서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 문제가 아니라 반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성 없는 사죄는 공허한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못한다고 한다면 네.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권 여당이 얘기를 네. 해야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우리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 정말 독도 문제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자꾸만 저런 식으로 해서 독도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게 곧 있을 일본 선거를 의식해서 네. 저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시다 정부라는 게 정책 기반이 워낙 약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가져가지 못하는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이번 외교 성과를 자기네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주도한 것처럼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일본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미래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공경한 입장에 처했다고 봅니다. 공경한 입장에 처한 상황이다. 일본 국내 정치야 어쨌든 간에 만약에 실제로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을 논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네. 외교부에서 적극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세요. 어떻게 그럼요.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 국민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인권과 영토거든요. 독도 예. 문제는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보상 문제는 또 따로 하더라도 인권 부분, 위안부와 관련된 사실 부분은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아무리 이제 역사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기시다 총리가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협정을 맺을 때 그 주역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상으로. 예. 그래서 더 강조되는지는 몰라도 인권과 위안부 인권과 영토 문제는 절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계속 또 논란될 가능성도 높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독도와 위안부 인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정상회담 전에 우리가 컵에 물을 반 정도 네. 채웠으면 반 정도는 이제 일본에서 채워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호응 조치가 우리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컵에 물을 반 채웠다고 어떻게 다시 한 번에 그걸 채워지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러나 네. 예를 들어서 관방장관이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해야죠. 박진 장관이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독도 문제는 없었는데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거는 있었다든지 예.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 뭐냐면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제3자 방식으로 변제를 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다음 날 강제라는 동원은 없었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죠. 네,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이제 우리 언론들도 저는 위안부라는 단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일본 애들이 쓰는 거죠. 예. 우리가 왜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이제 힐러리 국무장관은 뭐라고 했어요? 성노예. 네. 근데 이 부분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걔 싫어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일본 군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걸 우리는 왜 우리가 위안부라는 용어를 막 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일본에 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외교부는 외교부 자원 때문에 못한다 하다고 한다면 예. 정치 특히 집권당에서 이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규탄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당정 협의체를 통해서 새로운 글을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지금 광방상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일본 정부가 장관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정할 게 있으면 저는 교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은 짧게라도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말씀하세요.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야시 마시오사 요시마사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강제징용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또 그리고 독도 문제도 다뤘다는 것이 4월에 있을 4월 23일인가요? 전국 통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지금 기시다 내각이 우익적 언사를 또 행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일본 국내 정치를 우리까지 받아줄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앞으로 향후 총리를 노리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데 우리가 호락호락 놔뒀다가는 나중에도 어떤 사안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이 파격적인 시도라면 네. 적어도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선을 긋고 그리고 파격적인 시도는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될 노릇이지 네. 마냥 오케이 할 사안은 아닌 것이죠. 알겠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특히 외교부가 어떠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좀 지켜보겠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6.8%로 떨어졌습니다. 2.1%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가 60.4%,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올 한 해 전체 리얼미터 조사로 보면 제가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부정이 60.4%가 올해 가장 높았던 부정 평가입니다. 60.4%. 네. 60.3%가 한 번 있었어요. 2월 두 번째 주에. 네. 그리고 긍정 평가 36.8도 올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를 꼽겠다면 뭐를 꼽으세요? 일본 플러스 69시간이라고 봐야 일본 되겠죠. 플러스 69시간. 왜냐하면 일본은 지난주에도 이미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근데 이번 주에 더 내려갔다라는 것은 일본 외에 추가적인 요인이 있다. 네. 그 요인은 MZ세대나 지금 우리가 지지율을 분석할 때 가장 넓은 범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직장인입니다. 왜? 예. 연령대는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또 이 지역은 지역대로 구분이 되지만 이 직업은 연령대와 지역이 다 섞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직장인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이 69시간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공감 못하겠다는 여론이 가장 이게 강폭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저는 지난주 실시돼서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시점에서는 일본 이슈보다는 69시간 이슈가 더 세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저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3자 이 변제안을 놓고서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먹었을 때 국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왜냐하면 이건 뭐 당시에 98년도 김대중 후보지 선언을 할 때 네. 김대중 대통령도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다 안다. 그러나 일본의 왕은 일본의 천황이기 때문에 나는 천황으로 부르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엄청난 승일이죠.
지금 각도로 본다고 네, 한다면 네, 왕을 네. 천왕으로 부르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협력적 관계가 가야지만이 남북 관계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도 속에서 이걸 풀어나간 거거든요. 예. 그다음 또 IMF 그때 관리 시대였었지 않습니까? 경기가 네, 굉장히 네. 어렵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라. 그래서 결국 정치 지도자는 어떠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어느 때는 여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뒤로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예. 지금 프랑스 한번 보십시오. 지금 70%가 연금 개혁 반대하거든요. 네. 마크롱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마크롱 지금 지지율이 엄청 빠지고 빠져. 있던데요? 그래도 한다. 예. 그걸 왜냐하면 미래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정상화와 미래라고 하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네. 다만 이거를 나름대로 치고 올라갈 때는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성과가 나온다고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밖에 없는데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예. 여론조사에서 부정 65%의 법칙이 있어요. 아, 이게 65%를 넘어가면 네. 그거는 거의 집권 3년차, 4년차 때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거를 집권 1년이 아직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부정평가가 계속해서 60% 이상 간다는 거는 뭔가 흐름이 지금 우리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배 소장님은 69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왜 발생했는가 더 문제인 거죠. 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금 조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조정이 소통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있다.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장관 얘기를 한 거를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아니야 잘못했어 캡 씌워. 이거는 진짜 그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거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뭐 강제징용 배상안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예.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 아. 이게 오히려 더 큰 악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그렇군요. 됩니다.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은 네. 워낙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을 전망하시고 만약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65%가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부정평가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한방 승부처 어퍼컷이 있느냐. 네. 한방 어퍼컷이 예. 있다면 모르겠는데 없다면 지금의 주춤하는 지지율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예.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총선 이전까지는 이른바 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일본 이슈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한 10%포인트를 잃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4, 5, 7에 기대를 할 수 있나요? 4, 5, 7입니다. 네. 4, 5, 7 전략. 4월 달에 26일 미국에 예. 가서 얼마나 얻어낼 거냐. 예, 예. 플러스 5포인트 할 수 있느냐. 예. 그다음에 5월 달에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미정이지만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예. 그럼 그때 GA 가능성을 높이고 일본으로부터 좀 더 사과 반성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느냐. 그때 플러스 5포인트 가능 여부. 마지막으로 7월 달 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때 네. 4월 달에 일본 선거 때문에 더 화끈하게 기시다 총리가 대응하지 못했다면 화답하지 못했다면 7월 달에 방한했을 때는 그러면 광화문 선언이라도 해줄지 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외교 현안이고 그래 국민들이 좀 기다리면 이해할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도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69시간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소통 어퍼컷을 날려야 될 때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보면은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본인이 이제 결단을 내린 부분이고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일 전에 상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했었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예.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69시간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실은 이런 과정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세심하게 정책과 관련돼서 자기가 잘 챙기고 일본과 관련된 문제는 다만 우리가 절대로 일본의 과거사 모든 걸 덮어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득하는 그런 기자간담회도 좋고 대국민적으로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게 됩니다. 부처 간의 소통도 이야기하셨고 또 대국민 설명도 정말로 필요하다는 네네.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 비명 간 내용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 문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에 이어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셨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좀 하셨습니까?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말미에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하던가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당내 뭐 현안으로 자꾸 전직 대통령 이렇게 그 이야기의 소재로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저는 박지원 원장이 어떤 말씀을 듣고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하시는 말씀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이자도 안 나왔습니까? 바로 얘기 안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그걸 굳이 그럴 필요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네, 박지원 전 원장, 박용진 의원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의 말에 훨씬 더 진정성이 있다고 좀 봐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는데 네. 그 정권이 교체될 때의 민주당의 후보가 누구죠? 이재명 후보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뺏겼는데 네. 이런 이재명 후보만 대안이 없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친문이라 가지고 총리했었던 이낙연도 있고 총리도 있고 예. 정준환 네. 다 있는데 어떻게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정말 변하고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야지만이 민주당이 변한다. 특정한 인물을 얘기 않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그건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대통령이 바로 이재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동안의 언행이나 신중성을 봤을 때 저는 그건 믿기 어렵다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교수의 평가 전망 분석 들었고요. 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굉장히 복잡한 사안일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은 하하하 모르겠어요.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대로 보는 이유는 그만큼 민주당 내 사정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의 한 수 묘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인데 다른 이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은 이대로 수습하자. 이대로 이재명 대표로 수습하자는 것이고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이대로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거든요. 결국 저는 어떤 이슈냐면 문심에 매달리는 이유가 지금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쪽도 문심이 필요하고 또 비명 쪽도 문심이 필요한데 어느 한쪽으로 갈 수는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잡한 양산 마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양산 마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권에서는 양산 대원군이다라고 비꼬는 말이 나왔어요. 권성동 의원 얘기죠.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퇴임 대통령이 자꾸 섭정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걸맞는 나름대로 행동을 하신다면은 만나지 마셔야죠. 그 만난 사람마다 다 그게 어떻게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독대 정치는 안 하는 겁니다. 독대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게 진실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저게 보이지 않게 친명대 또는 친이 간에 있어서의 또 친문 간의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제의 미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짧게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될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더 만나야 되는 사람은 당을 위해서는 당의 미래, 최근의 키워드는 또 미래가 강조되는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른바 삼총사를 만나야죠.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이들을 만나서 도와주십시오. 그 고언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당이 달라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을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딸인 김주애와 훈련 지도에 동행한 모습을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동할 수 있는 공격 태세를 완비해야 전쟁 억제에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18일에서 19일 핵 타격을 모의해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터뜨리는 훈련을 하는 등 핵 위협 수위를 높인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의 연례적 방어적인 훈련에 대해 북한이 침략적인 전쟁 연습이라고 매도하고 적반하장식으로 핵무기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위기를 조성한 원인과 책임은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입법 과정의 위헌 여부를 이번 주에 선고합니다. 헌재는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를 상대로 잇따라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공포돼 넉 달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 중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였고 보완 수사도 일부 제한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6월 개정법이 국민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입법 과정의 절차적 위헌성도 명백하다며 국가기관 사이 권한 다툼을 헌재 결정으로 정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갱년기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우울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 장애가 계속된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 50대 여성은 폐경 이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더라도 깊게 못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일상생활이 어렵고 우울감까지 커지자 수면장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폐경되고 나서 좀 잠이 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꿈을 또 항상 많이 꾸니까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도 않고요. 우울감도 있어서 제가 생활하는데도 좀 지장이 많았고요. 폐경이 지난 여성의 불규칙한 수면과 우울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평균 나이 65세인 폐경 이후 여성 1,197명을 조사했더니 취침과 기상 사이 딱 중간에 해당하는 시각이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심각한 우울증을 보일 위험이 7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밤 12시에 잠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중간 시각이 3시 반으로 오전 2시와 4시 사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너무 일찍 또는 늦게 자면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잠을 충분히 자더라도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우울증과 불안증을 보일 위험이 각각 68%와 62%씩 높았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기도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폐활량이 줄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불면증과 우울증 발생 위험을 키웁니다. 그러면 2시간 간격으로 렘수면이 생길 때 이제 호흡이 엉키거나 아니면 호흡 문제가 생기면은 렘수면을 때 더 많이 깨게 되겠죠. 그러면 꿈을 꾸는 사이에 깨게 되면 꿈이 더 선명하게 느끼죠. 그리고 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이게 악화되면 2차적인 우울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의식할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3주 이상 지속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받으면 원인이 심리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 파악해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면제 복용은 호흡을 억제할 수 있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에겐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찾아 안전하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서천군 판교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2대 등이 투입돼 불을 끄고 있지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8m인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1시간 뒤인 오후 2시 20분쯤에는 서천군 마서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1대 등이 투입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3기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러시아 방문길에 오르면서 평화의 여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 주석은 방러 직전 러시아 매체에 보낸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1년에 맞춰 중국이 내놓은 평화 중재 방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같이 썼습니다. 이어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결 방법은 없다며 모든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방러를 평화 중재 외교로 포장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협상 상대방에게 책임을 던지는 화법으로 풀이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중국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환영하고 양국 관계가 역대 최고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이 게시한 기고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균형 잡힌 입장과 역사적 배경,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 평가한다며 위기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정치적 수단과 외교적인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열려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예전에 맛있었습니까? 맛있었습니까?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팔아넘기니 시원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컵에 반을 채웠으니 일본 정부가 그 반을 채울 것이다. 물컵의 반도 아니고 주전자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검토를 해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 측이 과연 우리가 내놓은 그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얼마나 호응을 했는가 현장에서 느끼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 국내 정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 이제 또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좀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 또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 측에 언급이 있었다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 간의 대화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하기에 따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성의 있는 조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차치하고 이번에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작년 5월 출범 이후에 점점 마음을 열어왔고 또 서너 차례 정상회담. 외교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그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16일 오전에 숙소인 임페리얼 호텔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 그 일행을 보고 로비했던 일본인 몇 분이 그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공항 직원들을 보니까 공항 직원들도 박수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전보다는 미세먼지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방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인데요. 내일도 이들 지역에서는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오늘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비교적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요.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남해안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비 소식이 없는 내륙은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연일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 대전도 5도, 광주와 창원은 9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9도가량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2도가 예상됩니다. 주 중반까지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지만 일교차는 더욱더 크게 벌어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남부 내륙에도 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